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질서 패권을 놓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타이완 분쟁과 북한 문제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 만났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장외 서명운동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정쟁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공무원 노조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에 실질적 책임이 있다며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지도부가 모두 강경론으로 치닫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잠시 뒤 정가능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에서 공급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가 모이는 B20 서밋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복합 경제 위기는 공급 측 충격이 큰 만큼 위기 대응 해법도 민간 주도의 공급 혁신에서 찾아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디지털 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디지털 규제 환경을 만들고 인재 육성,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일본도 오는 17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일본은 대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에 한국이 함께 나서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17일 태국에서 만납니다. 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고 양국 관계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日中間には現在でも様々な可能性とともに数多くの課題や懸案がありますが、建設的かつ安定的な日中関係を日中双方の努力で構築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 시진핑 주석도 지난 9월 양국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양국 관계를 만들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中日関係は今新たな歴史的出発点に立ち、重要な岐路に今立たされております。次の50年はどこに向かうべきか、これがお互い真剣に答え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だと思います。 일본은 중국과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견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주변을 중국 정부 선박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이런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 구상,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과도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日韓首脳会合ですが、ユン大統領との間で北朝鮮問題とともに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の実現に向けても連携をしていく、こうした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움직임이 당당히 이루어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년 봄 새로 발표할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남중국해 지역 국가에 해양 순시정을 제공하는 등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응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을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죠.
한미일 3국 간 군사 협력을 확장시켜 북핵을 더욱 억제하겠다는 게 그 배경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한미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T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T사는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지소미아는 요청이 있을 때 사후 검증 차원의 정보 교환만 이뤄집니다. 때문에 한미일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명시한 건 최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입니다. 실시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지금보다는 북한을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을 이제 좀 더 빨리 탐지하고 추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지소미아보다는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도 구축한다는 개념이니까 진일보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미일 3국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일 간에는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만큼 미국이 가진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통상 이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걸 담당하는 각 부처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다만 초기 탐지나 분석은 지리적으로 우리 측이 우위에 있어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일본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급 정보망을 보유한 미국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보 교환만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 편입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한일 간 정보 교환도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도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 미중 정상회담 시작이 됐고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앞뉴스에서 이제 현장 화면을 좀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회의 형식 자체가 미중 정상이 이제 이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 있고 양쪽으로 이제 굉장히 배석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이런 어떤 회의의 형식에 비춰볼 때 이 회의의 내용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 대충 이제 이 의제들이 취약이 될 때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서 할 때는 가능한 배석자를 최소화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 집중적인 논의라는 것 자체가 이견이 많은 쪽에 대한 논의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 명 이제 배석자를 굉장히 여러 명을 두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서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에 더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아마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양측 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조금 한숨 돌려 있는 상황이에요. 돌리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중간 선거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상원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고 하원에서도 상당히 이제 선전을 했고요. 그만큼 후반기 국정 동력도 이제 지금 확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집권 3기를 이제 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지금 대외적인 협상도 벌여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회담을 벌이고 있는 장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G20 회담 중에 이제 지금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만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G20 회담을 계기로 해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그 G20이라는 거의 상징 자체가 세계화라든가 전 세계의 상호 의존이잖아요. 협력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지금 양측 중에서 어느 한쪽이 계속 날이선 갈등 의제만 강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책임 자체를 결국 현재 세계 질서에 있어서 자꾸 분위기를 망치는 쪽이 어느 쪽이라는 인상을 다른 국가 정상들한테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미중 정상회담 전에 얘기한 서로 레드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 예, 그런 얘기를 그 얘기가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거. 그러니까 서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예. 얼굴 맞대고 보자. 이런 쪽의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것만은 내가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는 걸 미중 양측이 원론적이지만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 굉장히 많은 배석자가 있었고 예. 이 두 정상이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대면하는 자리라고 하니까 그렇죠. 일단 서로의 생각을 확인해 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이다. 예, 그리고 예. 굉장히 좀 폭넓은 의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화면을 지금 언뜻 보면은요. 네. 그동안 이 뭐 직접 만나는 거는 2번이지만은요. 네. 금년 3월에 한 번 화상 회의를 했고요. 네. 작년 11월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화상을 통한 이제 예. 근데 그 회담을 당시에도 했었고. 배석자들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 당시 배석자들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럼 의제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네. 그다음에 제이크 설리번 그 안보 보좌관, 예. 뭐 그다음에 커트 캠블 이 인도 태평양 이제 정책 조정관, 그다음에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도 지금 참석하지 않았냐 생각이 되고요. 뭐 중국 측도 봐서는 지금 뭐 보통 중국 외교할 때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온 거죠. 양재츠 위원도 정치구원 나왔고요. 아마 지금 왕이 외교부장 나왔을 거고. 네. 그다음에 태평 외교부 부장도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측의 작년 아마 11월에 지금 보이네요. 왕이 부장은. 지금 마스크를 이제 다 끼고 예, 있긴 지금 제가 합니다만, 보기에는 저기 머리 하얀 여성이 아마 제니 덜런 재무장관일 그렇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 작년 11월에 화상 회의했을 때 그때 멤버들에다가 더 확대된 나머지 이제 인물들도 지금 모여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의제 자체도 네. 뭐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이 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쪽으로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국 간에 지금 사실 이제 대결 구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 그렇죠. 강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상당히 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첨예한 이제 의제도 있는 반면에 또 좀 이해관계가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좀 예. 나눠갖고 좀 저희가 접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의제 중에서 가장 좀 민감한 문제는 타이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무역 그렇죠. 발전도 지금 있을 것이고요. 예. 아무래도 안보 분야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네. 안보 분야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부분이 금년 8월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예. 대만 방문 둘러싸고 이제 양측이 했던 그런 갈등 양상처럼 대만을 이제 중국은 계속 이제 미국이 실제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대만을 국제 무대에 막 국가급 행위자처럼 이렇게 데뷔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을 이거를 사실은 원칙을 깨뜨리는 거다라고 굉장히 반발을 해왔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결국 대만이 가지고 있는 대만의 체제 특성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걸 도와주는 건데 네. 오히려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대만을 지금 이 자기 영역 안에 끌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이제 논박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타협이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접 군사력이 왔다 갔다 하고 오르렁거리는 분야고 가장 뜨겁게 보이는 분야가 대만 분야이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뜨거운 분야가 제가 볼 때는 공급망 재편 문제예요. 예. IPF라든가 아니면 치프와 같은 공급망 재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것들이 이제 첨단 기술 발전 문제들. 예. 이 문제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지금 양측이 의견을 좁히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나마 좀 양측에서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른바 얘기하는 신흥안보, 이머징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아니면 기후 변화라든가 네. 이제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 성장 같은 분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 네. 좀 공감대가 확산이 될 수가 있고, 이게 기존에는 그래도 윤활유 역할을 해줬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 범유행 이후에는 이 부분도 서로를 비판하는, 그렇습니까? 네. 이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갈등을 완충할 만한 장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지난해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제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고위급 회담이죠. 당시에 상당히 이제 양측이 상당히 좀 직설적으로 날선 공방을 날선 벌였죠. 공방을 벌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다시 연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일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알래스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양 정상이 참가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양 정상들의 브레인을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날선 공방을 논리적으로 벌인 거예요. 네. 근데 이번은 정상회담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G20을 계기로 해서 지금 모든 그 세계 정상들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알래스카 그 고위급 회담처럼 날선 공방을 벌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용어는 점잖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입장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하반기 정책 동력을 대외 정책 부분에서 이제 확보를 했고요. 무엇보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그 공화당 행정부하고 민주당 행정부가 틀리지 않아요. 지금 중국을 다루지 않으면 지금 나중에 더 후회하게 된다는 관념도 사실은 일종의 미국 내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결국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그 정치 경제적인 국제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게 중국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양보하기는 힘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의 체제를 겨냥해서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수세적으로 몰리면 지금의 중국의 공산당 중심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실질적으로 말은 부드러워도 논리적으로는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싸움을 벌일 겁니다. 네. 아까 이제 미중 간의 레드라인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네네. 그 레드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정한 그렇죠. 마지노선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은 어떤 우발적인 그 충돌이라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을 좀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레드라인을 갖다 확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 레드라인을 확인한다라는 건 상대방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거꾸로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절대로 내가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 수립을 할 때 상대방이 이 부분을 넘는 순간 반발할 거라는 건 분명히 알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원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레드라인을 알게 되면 사실은 양측 다 일부러 레드라인을 또 건드려 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죠, 이것도. 네. 예. 북한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거론이 될 걸로 2시간 예, 동안의 예. 회담에서 거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제 무력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미국 측에서 어떤 뭐 의견을 타진할 것 같은데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어떤 입장을 표할 걸로 이제 예상하시는지요? 네, 미국이 취할 거는 분명한 게 지금 한반도에서 그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 목소리를 내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평양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더 나가지 말 것을.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얘기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그다음 얘기하면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은 올해 그 3월하고 5월에 북한이 그 지금 장거리 미사일 ICBM을 발사를 했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에서 비난 결의안이 나오는 것도 막았고요. 그다음에 제재 결의안이 격상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막았거든요.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오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마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국이 계속 이 북한을 지원하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미국은 어떤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세컨더리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든가, 아니면은 그 유엔 그 전문가 패널 그 이행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사실상 중국이 그 지금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도록 우회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하는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죠. 네.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이런 좀 강력한 이 무력 시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에는. 그렇죠. 유리하지만 않아요. 근데 최근에 뭐 유엔에서의 어떤 그 중국의 그 입장이라든가 또 북한의 행보를 보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전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해석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사실은 1970년대 이후부터 북중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 왔지만 항상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일정한
그 거리를 두고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네. 내부 정치적인 내로이기도 하지만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주체 사상의 또 하나의 그 핵심 논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전략적인 가치가 꽤 높아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상당히 요긴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의 행위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는 긴장이 너무 고조가 돼서 이게 미중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 능력까지도 이게 조금만 더 발전이 되면 자기 말도 듣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너무 몰려서 결국은 북한의 정권이나 체제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되겠지만 또 거꾸로 북한의 그 행위로 인해서 중국 전체의 국가 이미지가 추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중국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피해야 되겠다.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 릴레이 정상회담이 계속 좀 이어졌습니다만 특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이제 프놈펜 공동성명이 나왔죠. 네. 공동성명에 이제 이 제목도 뭐 포괄적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폭넓은 그 내용을 그렇죠. 담고 있더라고요. 예. 이전과는 좀 뭐랄까요, 이제 궤를 달리한다고 할까요? 네네. 내용은 뭐 이 삼각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만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분명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가장 그 이제 큰 그 일종의 결속을 보장하는 틀은 지금 북한 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고요. 예. 거기에 대한 강론의 방법론 면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한미가 상당히 그 이 정치적인 체제 면에서 유사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부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에 선언에 포함됐다는 게 저는 뭐 직접적으로 가치 공유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에 의한 그 현상의 배제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이제 이 대만 문제, 대만 해협의 안정성, 그다음에 사실 거기다 넓혀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그 이 비판도 나왔잖아요. 예. 이거는 상당히 그 한미일 삼국이 기본 가치 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현안 문제와 못지않게 그 기반도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안보 대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공급망 재편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간의 현안 때문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사하고 공감하는 바가 많은 체제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결국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 협력 분야를 넓혀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그 공동선에 담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있고 중국과 관련된 뭐 언급도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네네. 대중 견제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동조하고 같이 이제 이 삼국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이제 이 대중 관계를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중대한 과제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예, 미국은 걸 바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우리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그 이 인도태평양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나온 자유평화 번영에 기반한 그 인도태평양을 이룩하겠다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얘기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하고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것도 같지만 우리 나름의 고민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개방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권에 대한 견제임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공동의 평화 번영이라는 말로 이거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미국과도 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견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 파트너긴 하지만 중국과도 지금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중국이 반발할 만한 중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나 아니면 이거를 아직 정책을 가시화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인데요. 그래도 아마 알게 모르게 지금 이번 삼국 정상회담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결국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는 그 한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번에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줬다고 봐요. 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분명히 중국 쪽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나올 겁니다. 네. 그게 과거의 그 이 사드 배치 때처럼 그 무역 보복 형태로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치포도 그렇고 지금 전부 이제 중국이 그동안 불쾌감을 표시를 해왔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이렇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지금 한미일 협력이라든가 한미 협력이라는 게 누구한테 강요받은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그 일관되게 지켜나가기 위한 거라면 어느 정도의 비용,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한 거죠.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중견국 이상의 국력을 가진 국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보여온 태도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수혜는 모두 얻으려고 하는데 이만큼도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모든 이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 네, 어느 정도 불이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예상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뭐 이런 해석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 이것도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상당히 좀 미미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 앞으로 좀 저희가 좀 정교하고 좀 철저히 좀 잘 진단하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동행 중인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 여야가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배우자 공식 행사 대신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병원 등을 찾은 김건희 여사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심장질환 소년을 안고 찍은 사진은 과거 배우 오드리 헵번 모습과 비슷하다며 연출된 선행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모금 유도를 위해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사진과 영상을 뜻하는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금도를 넘은 망언 참사를 일으켰다며 즉시 사죄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거론하며 정말 외교 참사는 따로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국민 혈세, 대통령 직원을 동원시킨 국민 기반 외교 참사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입니다.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발언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의원 질문에 기분 나쁘다고, 거슬린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오신 수석님께서 지금 협박하십니까? 뭐 합시다? 반말하십니까? 말이 짧다 보니까 그런 거칠게 표현되었다고 들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양자회담과 김건희 여사 일정을 전속 기사만 찍게 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언론을 피하고 싶은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면 집안에서만 하시고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는 전락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양국이 양자회담은 전속 기사만 촬영하기로 합의했고 대통령실이 모든 걸 취재진에게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특정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배제부터 김건희 여사 행보까지 순방을 둘러싼 정치권의 여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쪽의 신경전만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다시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에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예산 법정 기한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하고 수사 결과를 보고 그래도 미진하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정조사가 이렇게 우리 당의 의견이 거의 당론에 가깝게 모아진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진상규명을 강조해온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성역 없이 또 사실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또 규명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데는 강경론으로 돌아서고 있는 각 당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재선과 중진 의원들 대부분은 지도부를 만나 국정조사는 정쟁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에서 의견은 어떻나요? 예, 국정조사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대부분 다 일치를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주부터 시작한 장외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뿐 아니라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책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서 반드시 셀프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한 걸음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김진표 의장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가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폼나게 사표 발언 때문에 혼쭐이 났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타에 결국 고개를 숙였는데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부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최근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다라는 이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장관 사퇴 요구하는 게 폼나게 하려고 또는 우리 장관님 체면 유지하게 해주려고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단어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망언으로 규정하고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장관은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기자와의 사적 대화였다고 해명하고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결위에서는 또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 논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상민 장관을 감싸며 이런 발언을 해 여야 공방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두고 일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주요 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여야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소방노조가 재난안전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2주가 다 되도록 실무진의 현장 대응에만 집중하고 이른바 윗선 수사에선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특수본은 행안부 수사에 대해선 여전히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 모였습니다. 재난안전주무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예견 가능했다며 적절한 예방 조치가 없어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대응의 대원들의 위주로 지금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에서 결정하고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청지부도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을 입건한 건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윗선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책임자가 누군지 수사할 사람이 누군지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부는 그러나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당일 책임관으로 근무가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참사 전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처인 건 맞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데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갖는지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상민 장관 고발장에 적시된 직무유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절차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건 수사의 영역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장현입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투임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취재 과정에서 이 취재단을 이 취재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놓고 좀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전속 촬영 담당자에게만 정상회담 촬영과 이제 이 취재가 가능하게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 순방 가기 전부터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부터 또 지금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이제 어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취재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보통 이제 회담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는데 질의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현장 기자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캄보디아에서 발리로 G20 정상회담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고 또 일본과 미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촬영 기자, 그다음 대통령실에서 아마 회담 내용을 메모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언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고 싶은 거, 취재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취재하지 못하고 또 질의응답을 못하니까 궁금한 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의도 하지 못했고 또 발언 내용과 사진도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다 보니까 좀 왜곡되거나 편집돼서 좋은 것만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직면에 있는데 조금 대통령실에서 가기 전부터 언론 취재에 대해 가지고 좀 정리를 좀 잘 했었으면 좋았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MBC와 특별히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방송 파문, 또 지난번에 PD 수첩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관해서 방송을 하면서 또 대역을 쓰고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방문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 이후에 나오는 비속어 논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MBC가 그동안에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MBC와 대통령실과의 어떤 좀 합리적인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회담 또 취재에 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대통령실에서 이번 순방에 의해서 언론 보도는 좀 제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 취재진들의 전용기 탑승은 없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은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 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MBC만 콕 찍어서 전용기 탑승 배제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언론기관 또 언론단체들과 좀 갈등 대립 관계로 있는데 국민이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양쪽 다 딱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요. 사실 이제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동행 그 취재단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유는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감 없이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이제 취재를 해서 전달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방 기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정상회담이었어요. 정상회담에 이 동행 취재단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과연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득될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게 좀 그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뭐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뭐 도어스태핑까지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제한한 것, 거부한 것부터가 좀 그렇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을 지금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동행해서 간 것은 그 현장에서 일일이 취재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접근 자체를 봉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취재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영상이라든지 자료만 가지고 보도하라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보도, 취재의 대상을 대통령실에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동정과 관련해서도 일절 지금 언론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 있고 사후에 통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실의 언론관이 언론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또는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언론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위험스러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언론의 그 취재 접근을 제한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제 언론 그 표현의 자유를 이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은 어느 정도 존중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논란이 확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직은 이제 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담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 있지. 이제 G20 또 그 이후에 전체적인 총평하는 기자들과의 뭐 인터뷰라든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뭐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21조에 보면 우리가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에 보면 타인의 명예라든지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공중도덕을 침해하거나 또 사회윤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 자유가 제한받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특정한 언론사를 그동안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MBC가 책임 보도, 공정 보도, 또 합리적인 보도를 하지 않아서 상당한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조금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과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를 보도 취재를 좀 개선하기 위한 좀 노력이 있었으면은 대통령실과 또 정부와 조금 정리정돈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원래 언론은 권력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도 조금 합리적인 책임 있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이제 국익이 달려 있는 대통령의 이제 외국 순방 외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실한 사실 팩트 보도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넘어서서 좀 국익에 관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서 보도할 것이냐 이런 것 좀 성숙된 언론의 보도 고민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이 사안은 이 대통령실과 MBC 기자와의 어떤 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공동 취재단의 취재에 대한 그 문제이거든요.
근데 공동 취재단의 취재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취재하는 거 이제 접근을 막았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통상 우리가 볼 때 이 정상회담을 할 때 모두 발언 정도 이제 취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가?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이 회담 내용은 그 이후에 이제 그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이후에 이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접근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모두 발언 정도 취재하고 뭐 그 앞에 이제 스케치 촬영하고 이 정도인데 이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 이제 제안한 이유는 결국 이제 지난번에 MBC 보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대통령과의 짧은 만남 이후에 본인 이제 혼자 던졌던 그걸 풀 기자단에서 녹취를 픽업을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재발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의 소지를 좀 배제를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아예 풀 기자단 또 동승 기자단의 취재 접근 자체를 봉쇄한 건데 이거는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자유와 또 취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언론관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MBC 사태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일단 MBC의 보도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MBC 보도가 나가게 된 배경은 그 녹취된 내용을 같이 현장에 갔었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다 함께 듣고 맞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MBC가 보도했고 두 번째로는 MBC만 보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국내 언론사들이 다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MBC가 왜곡 보도를 했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MBC 보도가 맞다라는 국민 여론이 더 훨씬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MBC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전용기의 탑승을 배제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대통령 전용기의 주인은 누군가?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통령 전용기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유물이 아니니까 국가의 공적 자산이거든요. 더구나 대통령 전용기는 일종의 공적 공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원천은 봉쇄했기 때문에 이건 취재를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제 법적 논쟁으로 저는 비화될 거라고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법적 논쟁으로 법적 다툼으로 비화가 되고 있어요. 일단 뭐 MBC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지금 고발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언론단체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예. 네, 이게 왜 직권남용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데 특정 언론사를 타지 마라. 라게 하게 되니까 이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과연 이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정당한 권한인지 아닌지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좀 남용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좀 분명하게 좀 뿌리를 뽑을 그런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지금 여야가 계속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만 이제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야당 모두 상당히 좀 그 국정조사를 놓고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당내 기류도 상당히 좀 강경한 쪽으로 좀 각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1, 2주 안에 이 이견을 좀 좁힐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11월 9일 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또 11월 10일 날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11월 24일 날 본회의에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169명과 기타 정당에서 181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장외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압력을 가하려고 그러느냐? 그 이유가 명확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특수본에서 한 570여 명의 수사관들이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조사 중인데 그저 신속하고 아주 광범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명분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목전에 두고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오른팔이던 김용
민주당 연구원 부원장이 지금은 구속돼서 기소가 돼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조만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한, 즉 이슈를 전환하기 위한 방탄용 국정조사이지 않을까. 그래서 명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를 당 장외에서 서명 투쟁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남은 예산과 법안 처리, 그다음에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앞으로 합의를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제대로 이렇게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책임과 원인 규명,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용산구, 소방청, 경찰청, 행안부, 총리실, 심지어는 대통령실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 후속 조치, 이렇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돼 있는 국정조사를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그 이후에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 또 문제가 있다, 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하니까요. 네. 제가 좀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장외투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장외투쟁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에서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장외투쟁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181명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니까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로 하지 않으면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결과물이 상당히 좀 성과를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장외투쟁을 통해서 국민의힘 동참을 끌어내야 되니까 장외투쟁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국정조사를 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국정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지금 158명이나 길거리에서 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명백한 행정 참사 아닙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지휘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도 112 신고받고 대응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도 정부,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가 7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정조사하고 이재명 방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은 검찰의 수사가 중단이 됩니까? 기소가 중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 여당에서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과 이런 논리야말로 오히려 재난을 정치화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주 초반을 이제 기억을 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배제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들은 이제 이 경찰과 검찰의 이제 강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원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그 입장이라든가 발언을 놓고 좀 비판하는 그 좀 기류가 있었고요. 자, 이런 것이 좀 그 여당 내에 이런 그 좀 강경한 기류가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야당만으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데 왜 국민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압박을 해야 되느냐. 네. 그건 명분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하는 이유인 거거든요. 지금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국정조사라는 게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강제성도 없어서 정말 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수석들 부르고 행안부 장관 부르고 총리 부르면서 정치적 논쟁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정기국회 시간을 허비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기는 어렵고, 단지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예산도 남아있고 법안 통과도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야당과 좀 소통하면서 야당과 협상해 볼 여지를 두기 위해서 본인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마 중진회의에서 아마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는 여당이 받기가 어렵고 아마 일방적인 야당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정기국회 마지막이 여야 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이 전개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는데 국정조사 안 하면 뭘 국정조사하죠? 156명이나 길거리에서 숨졌고 정부의 책임이 명백한데 국정조사 안 하면 어떤 것을 하죠? 실제로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도 국정조사했고 성수대교 붕괴 때도 국정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은 뭐 결과물이 안 나오고 싸움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국회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정조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명분은 국민들의 여론이죠.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잘못 70% 있다. 그리고 국정조사 해라라가 50% 넘고 심지어는 70%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국정조사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야 간의 이제 극한 대치가 상당히 좀 계속될 것 같다,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 추이도 상당히 좀 변수로 끝까지 좀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주일 후에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좀 접점을 찾을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내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또 약속받은 뇌물 혐의가 핵심 조사 대상인데요.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합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9일 자택과 당사, 국회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한 지 엿새 만입니다. 애초 소환 날짜를 11일로 통보했지만 한 차례 조율을 거쳐 미뤄졌습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소환 하루 전 검찰에 출석해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참관하고 출석 방식을 협의하는 등 막바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 실장이 공식 행보를 꺼려왔던 만큼 취재진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 각각 정책비서관과 정책실장을 거치며 이 대표를 보좌한 최측근으로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크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 1억 4천만 원을 수수하고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을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과 나눠 갖기로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정 실장 측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428억을 약정받았다는 것도 허구 주장이라며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유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범인 김 부원장을 지난 8일 이미 재판에 넘긴 데다 30쪽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엔 정 실장의 혐의를 공소장에 버금갈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 진행과 지분 내역 등에 대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일일이 보고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로서 20년 이상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며 둘 사이 특수관계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가 범행 과정에 개입했거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용 부원장처럼 진술 자체를 거부할 경우 한 차례 조사를 거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정 실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검은돈의 종착지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선 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언론의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흘리는 등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민주당 지도자들 가운데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꽁꽁 묶어서 버틴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와 함께 자멸하거나 국민정당의 길을 갈지 양자택일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장동의 검은 돈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게 유입됐습니다. 김용, 정진상은 정거장이고 검은 돈의 종착지는 대장동 그분인 게 분명합니다. 또 이 대표가 대선 기간 중 올린 SNS 글 다수가 사라졌다면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용, 정진상이 몸통으로 드러나니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다면 그리 당당했던 SNS 게시물 삭제 이유를 국민께 밝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체제 구축 뒤 검찰 수사와 관련한 공개 반발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점차 피로감이 쌓이는 모양새입니다. 당이 막 올인하듯이 나서는 그거는 좀 과잉이죠.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 수사는 정진상 실장을 넘어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방향에 따라 전국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세계인의 시선이 둥근 공 하나에 쏠리는 시간.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에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첫 중동 국가에서의 월드컵인 만큼 여러모로 새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카타르 월드컵의 특징 살펴봅니다. 먼저 카타르는 역대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면적이 작은 나라입니다. 경기도와 비슷한데요. 수도인 도하를 포함해 5개 도시에서 열리지만 반경 50km 내 8개 경기장이 모두 모여 있어서 콤팩트 월드컵이라고도 불립니다.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경기장도 차로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어서 하루 최대 4경기까지 직관할 수 있다는데요. 선수들의 이동 거리 역시 짧은 만큼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기장도 있습니다. 바로 스타디움 974인데요. 카타르의 국가 번호와 같이 974개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 만들었다고 합니다. 빠르고 쉬운 철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부숙을 위해 만들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카타르 정부는 월드컵이 끝나면 이 경기장을 해체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에 기부하는 재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더 완벽한 친환경 구장을 위해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이용해서 시원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AI 오프사이드 판정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인공지능으로 오프사이드를 판정해 비디오 판독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인다고 합니다. 경기마다 논란이 됐던 오프사이드 판정, 이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일부 우려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숙소 대란이 걱정인데요. 월드컵 기간 방문객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현지 호텔 객실은 3만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카타르 관광청은 이를 우려해서 컨테이너와 유목민 텐트까지 도입했는데
일부 텐트 숙박비가 하루 2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개돼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개막까지 이제 일주일 남은 카타르 월드컵. 처음 치러지는 겨울 월드컵으로 여러 환경적인 변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태극 전사들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네, 이번 월드컵 원정 16강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결전지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약 10시간 비행 끝에 우리 시간 오전 11시쯤 하마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최종 엔트리 26명 중 이강인, 황의조 등 해외파 일부는 개별적으로 도착해 대표팀에 합류했고 에이스 손흥민은 가장 늦은 모레 현지에 도착합니다. 벤투 감독은 앞서 출국 인터뷰에서 월드컵이라는 가장 큰 대회에서 경쟁하게 돼 즐겁고 모든 것을 다해 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월요일 기준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수능 수험생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별도의 시험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3,765명. 일주일 전보다 5,100명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며 월요일 기준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413명으로 9월 말 이후 48일 만에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자 교육당국은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확진된 수험생이 늘어나도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 시험장 수를 늘린 겁니다. 지난달 수능 대책 발표 때보다 3배 가까이 많은 12,000여 명이 전국 110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이 7일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11일부터 확진 판정받은 수험생들은 이들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심해 입원하는 수험생 역시 늘 수 있어 병원 시험장도 늘렸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곧바로 24시간 운영되는 관할교육청 상황실로 통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시험지구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연락을 하셔서 확진이 된 사실을 알리고 그래야만 교육청에서 별도 시험장을 배정하고 학생에게 맞는 이동 지원이라던가 필요한 경우에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유전자 증폭 검사가 아닌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현재 우세종인 BA.5를 기반으로 만든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면역력을 갖추려면 다음 주까지는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이자의 BA.4.5 기반 이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병원입니다. 접종 첫날 이 병원의 BA.4.5 백신 예약은 전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의 75%에 달했습니다. 선택의 이유로 현재 유행 우세종인 BA.5를 토대로 개발됐다는 점을 꼽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화이자 BA.4, 5가 이제 이번 12월에 유행하는 거에 대비한 거라 그래서 일부러 날짜 맞춰서 예약을 했어요. 면역 저하자는 게 나이 든 사람들 이게 맞는 게 좋다고 권장하는 게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예약을 먼저 했다가 취소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오게 됐어요. BA.4.5 백신은 동물 실험에서 BA.4와 5에 대한 감염 예방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확산하면서 국내 점유율도 오르고 있는 BQ 계열 변이에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여름과 달리 겨울에는 면역력이 더 떨어져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만큼 고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령층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77%에 이르는 반면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률은 11%로 매우 낮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마 2만 7천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00배가 넘는 것이죠. 근데 이 100배가 넘는 치명률을 가진 병을 예방하지 않고 독감에 더 지금 집중해서 예방을 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고령층 중에서도 70세 이상은 100%가 접종해야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뒤 2주는 지나야 충분한 면역력이 갖춰지는 걸 고려하면 다음 주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12월 본격적인 유행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